안녕하세요. 자, 2022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월 2일 날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참 많이 수고했다고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사에 대한 일단 해설하기 전에 총평을 먼저 할게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 쉬웠어요. 그래서 상중하 3단계로 하면 무조건 합니다. 하였고 95점 정도가 그냥 한국사 그냥 95점 정도 맞아야 되는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100점이나 95점 맞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 수준의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짜리 문제보단 하짜리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수준이. 그래서 2021년 국가직 시험은 그래도 발액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가 뜬금없이 나와갖고 학생들을 조금 당황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은 전혀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는 쉬웠다. 그리고 95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은 전근대사가 13,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7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사가 단독 문화사 좀 나왔는데 그것도 기본 문제였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이따 해설할 때 보면 어떤 게 나왔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근현대사 문제도 어처구니 없이 쉬웠던 게 독립협회, 김구, 흥성대원군, 그 다음에 무단 통치기 시기에 대한 헌병경찰 문제, 이런 거니까는 근현대사도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운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사 문제도 평이했고 근현대사도 정말 너무 평이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국가직은 고득점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다음에 보는 또 시험을 대비해서 이번 국가직 완벽한 한국사 해설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번은 워낙 간단하니까요.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초기 국가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그냥 가족 공동묘, 옥적, 가족 공동묘, 그리고 자,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미래 며느리로 보내는 거, 옥적. 설마 이게 답일까? 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자, 1번이 답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냥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 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탑 같은 경우는요, 3개만 아시면 돼요. 3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는 특별히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고, 백제는 미륵사하고 정림사지 탑이 있죠. 일명 평제탑이라 불리고 부여에 있고, 이건 익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신라는 분황사탑.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목탑 양식을 계승했고, 그리고 일명 평제탑이라 불리는 정림사지, 백제 5층 석탑. 자, 1번 맞고요. 2번, 이거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무덤인데, 백제가 무덤이 좀 복잡하게 나와요. 백제는 3시기가 있어요. 한성시기, 그리고 공주, 웅진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부여지만 그 당시엔 사비죠. 사비시대. 요 3시기에 무덤이 어떻게 바뀌었나는 건 기본 문제죠. 이제 한성시대는 고구려에서 왔으니까 고구려 무덤 양식을 계승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게 석촌동
여러분들 이제 롯데월드 가면 옆에 석촌호수 있어요. 그 동네가 석촌동이에요. 거기 가면은, 꽤 어느 정도, 그렇게 높이로 웅장하지 않지만 넓이는 좀 웅장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웅지는, 여기 석촌동 고분이고, 웅지는, 공주 송산리 고분이라고 해요. 지금은 공주 송산리죠. 그리고 여기는 사비는 지금의 부여 능산리 고분이라고 하고. 여기 요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공주 송산리는 무덤이 7기가 있는데 그 중에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무덤, 그리고 6호분, 7호분은 벽돌무덤이고 그 7호분이 그 유명한 무령왕릉이죠. 무슨 왕릉이에요? 물어볼 뻔했어요. 근데 학생이 없으니까 무령왕릉이죠. 7호분이 그 유명한. 그래서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그냥 세븐 무령왕릉 그렇게 외워라. 운 좋게 발견됐어요. 되게. 자, 그러면 그리고 부여 능산리에는요, 여러분들 그리고 힌트 하나 준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벽돌무덤은 단 3개만 외우면 된다. 백제 거 2개, 그 다음에 발해 문왕의 넷째 딸 정효 공주묘. 시험에 나오는 벽돌무덤은 딱 요 3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부여 능산리는 굴식 돌방무덤이에요. 참고로 삼국은 이제 삼국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버리면 다 굴식 돌방무덤으로 수렴이 돼요. 굴식 돌방무덤으로 수렴이 된다. 그리고 고구려 같은 건 초기 무덤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 백제도 초기 무덤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돌무지 덧널무덤. 근데 그 신라도 결국 굴식 돌방무덤으로 수렴이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제의 한마디로 고분 얘기하는 거죠. 자, 백제 능산리 고분에는 계단식 돌무덤이 있다. 능산리 고분은 사비시대예요. 근데 이때는 계단식 돌무덤 따위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답은 3번. 그리고 무령왕릉은 무덤의 주인을 알려준 지석이 있죠. 그래서 삼왕이라고 써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에 이제 정혜공주 묘들과 함께 그래도 무덤의 주인공이 확실한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요게 그나마 어려웠지.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도요,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백제, 한성시, 웅진시, 사비시기만 안다면 그냥 한성시기, 계단식 돌무지 무덤, 웅진, 거의 굴식 돌방무덤과 벽돌무덤, 그리고 사비, 굴식 돌방무덤. 기본인데요, 뭐. 자, 답은 3번이고. 자,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답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승정원, 국왕 비서기관, 국왕의 명령 출납.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뻔해요, 답들이. 그래서 내가 쉽다고 그랬고, 사관원은 왕한테 간지하는 애들이고, 교서를 작성하는 건 예문관이죠. 그만 틀렸고.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청 같은 거죠.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데, 시정기를 편찬하는 거. 사초와 시정기는 역사 편찬하는 데는 춘추관이고. 그러니까 틀렸고. 춘추관, 외교문서 승문원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승정원을 옛날에 승문원으로 살짝 바꾸고, 요런 함정이라도 있는데, 이번 거는 너무 그냥 뻔하다 할까요, 답이? 그래서 좀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 그냥 가는 상인돈 직후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힌트 너무 많잖아요. 연통제, 교통부, 그 다음에 외교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 사이 갈등이 빚었고 1923년 국민대표회의.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사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찾는 것도 쉬웠고 답도 1번 쉬웠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외교를 위해서 미국에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유럽 쪽에는 이제 김기식을 대표로 하는 파리위원부를 설치하죠. 답은 1번이죠. 뭐. 자, 그래서 너무나도 쉬웠다. 자, 그 다음에 5번 합니다. 다음 가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을, 부석사면 끝났어요. 그냥 의상. 이건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독사료 예전에 좀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요것만 나와도 애들이 맞출 수 있는데 부석사까지 나오면 뭐 얘기는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선덕여학의 황유사 구층대에 걸려 제의했다? 자장이죠. 자, 미리 얘기하지만 의상은 가장 기본이 화엄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전도 딱 하나만 있는데요. 화엄 일순 법계도. 근데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진짜 놀랄 정도예요. 어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냈을까? 자, 1심 사상은 원효죠. 강조했고, 그다음 왕후천축국전은 해초고요. 그 다음에 교광경수는 이제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고,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종이 죽으니 그를 고왕이라 했고, 아들은 뭐 무왕이죠. 그냥, 여러분들께서 얘기했어요. 고왕, 일대. 자, 그 다음에 싸움했던 왕, 무왕. 근데 싸움 마음에 안 되죠. 공부도 해야 되지. 문왕. 무왕 때, 그냥 딱 하나만, 이게 그냥 90%예요. 여기 이제 아예 연호까지 나왔어요. 그럼 연호 이난 아니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산둥반도. 그래서 덩저우라고도 하죠. 덩저우를 장문위의 수군으로 하여금 습격하게 했다. 무왕은 거의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실이 이난이고 연호는 그다음에 장문으로 시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답은 3번이죠. 수도를 상경으로 옮겼다. 중경을 거쳐 상경으로 옮긴 건 3대 문왕이고, 이 문왕은 막판에 다시 수도를 동경으로 옮겨요. 그러다가 5대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그리고 해동성교와 불릴 만큼 전성을 이뤘다? 착한 왕이에요. 그냥, 물론 착할 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옛날 헷갈릴 때 성왕으로 바꿔낸 적이 가끔 있어요. 근데 착한 왕이다. 그렇게라도 기억하라 했어요. 10대 선왕 때 해동성교, 오경 15, 62주. 동모상에 도읍을 정한 건 대조영, 1대 고왕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나, 다라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이게 그나마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너무 평이한 게 여러분들 이제 경국대전에 대한 거는 그냥 기본이 이거예요. 경국대전.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던 조선시대 국가법전이에요. 기본법전. 그래서 그 다음 서터는 대전장 꼭 들어가야 돼요. 큰 법전. 자, 근데 영조께서 이거를 이제 조금 고치셨어요. 이게 속편이라 해서 속대전. 그 다음에 그랬더니 손자였던 정조가 나도 할아버지 못지않게 잘하고 싶어. 그래서 대전 통편을 지으세요. 자, 그리고 고종 즉위 때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이게 기역, 이게 니은, 그러니까 성종 기역, 영조 니은, 정조 디귿, 흥선 리을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흥선이고 이제 왕일 땐 고종일 때죠. 합시다. 자, 성종, 홍문관도 집현전 개세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영조 때 서원정리 맞고요. 그러니까 서원정리 두 번 있어요. 영조 때 서원정리가 있고 흥성대원군 때 서원정리가 있어요. 이게 훨씬 규모가 크죠. 자, 그 다음에 정조 때 아버지를 수원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 화성축제다. 맞죠? 자, 여러분들, 흥성대원군 때 삼정의정처 설치한 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세도정치 말기.
철종 때고요. 철종 때 진주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진주에서 시작됐고 이걸 임술농민봉기라 그래요. 자, 1862년이죠. 자, 일어나니까 문제 안핵사 박기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처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설치했는데 이제 좀 백성들이 조금 조용해지는 거야. 그래서 개혁 시행은 하지 않았다. 뭐 이거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철종 때다. 그리고 흥성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끝장낸 분인데.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풀어봤자 이거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그래도 여러 직렬 중에서 소방한국사계도 좀 쉬운 편인데 가장 쉽다고 하는 편인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더 쉽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95, 100 맞았을 겁니다. 자,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은 조광조는 혈량과 자, 위훈삭제. 자, 그래서 조광조를 제거했다. 자, 무슨 사건? 자, 김효사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지. 그냥 김효사화예요. 그냥 주초 위양 사건. 그래서 제가 그냥 애들한테 농담식으로 자, 벌레 새끼들이 수많은 잎사귀에다 주초 위양을 새겼다. 자, 자, 주초유항을 새겼다. 자, 그러니까 니네들도 못 쓰는 한자를 벌레들이 썼다. 야, 한마디로 현실적이냐 기묘하냐. 그냥 그랬더니 다 기묘. 그래서 기묘사라도 외우라 그랬죠. 조광조가 죽는 기묘사.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죠. 조광조가 죽는 사건이 기묘사예요. 자, 그럼 9번. 가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나마 이게 조금은 그냥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도 기본인 게,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역사서는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삼국사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신부식 하면 무조건 그냥 삼국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실에 대해서는 망연하고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힘이 통탈린다. 그래서 왕명에 따라 제가 역사서를 썼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김부시의 삼국사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제대로 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럼 김부시의 삼국사기 알아야죠. 자, 나는 더 쉬워요. 남북국이란 말을 처음 쓴 거는 정조 때 유등공의 발해고예요. 자, 유등공의 발해고하고 이종유의 동사란 책은 이종의 동사는 고구려 역사고요. 유등공의 발해고는 발해 역사예요. 근데 이 두 책은 우리가 옛날에 만주를 호령했었다. 우리 민족이.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만주 호령했던. 그래서 이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종의 동사 유득거에 발해고 나면 만주를 고구려와 발해 역사고 우리가 고대에 만주를 호령했다는 가장 큰 증거죠. 자, 합시다. 이건 삼국사기인데 가는 동명이업절 천세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이규보 이건 동명왕편이고. 자, 불교사의 중시고 고대설 할수록 했다. 그러면 이련의 삼국유사죠. 자,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 범위 확정했다. 이게 답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에 있는 역사의 책을 정리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발해 역사에 대한 책이에요. 제목이 발해고인데. 자, 그로 답은 3번이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까지 이거 보시면은, 어쩌면 그냥,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허탈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허탈하더라도 95나 100점 정도는 맞았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허탈감하지 마시고, 이런 건 있죠. 어려워질 수가 있죠, 문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는 이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다 푸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항상 일반 공무원 수준보다 더 어렵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95를 넘더라고요. 이번 시험도. 그리고 걔네들 하는 얘기가 뭐냐. 그냥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여기 한마디로. 그래서 잡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문제풀이 보시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되게 쉬웠다는 걸. 자, 다음 주장 실학자 쓴 책은, 여기 보시면, 요게 가장 큰 거죠.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자, 이 얘기는 뭐냐?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한 거예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했다. 자, 그러면, 이거, 노란색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했다. 이거는 박지원의 한전론이에요. 박지원의 한전론. 참고로, 이건 이건 중상학파고, 중상이고, 중농 쪽에는 이익의 한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의 한전론은 영업적 매매를 제한한 거. 그래서 제한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제한한다. 근데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한 건데, 자, 박지원의 한전론. 근데 딱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끝났어요. 박지원은 청나라를 갔다 왔을 때 그 견문기인 열하일기 썼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끝났고, 그 다음에 반개수록은 유영원이에요. 유영원의 반개수록. 이분의 호가 반개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은 반개수록. 그 다음에 자, 성호사설은 이익이에요. 그래서 성호가 이익의 호고, 그리고 이익의 백과사전이 성호사설이고, 정약용, 목민심선 너무 잘 아시죠? 정약용이죠. 답은 3번이다. 자, 11번. 가시기에 썼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시기를 딱 봤더니, 자,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때부터 삼윤동까지를 가시라 본다. 여러분들 이제,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 일제 시대 구분. 가장 그냥 일제강점기의 기초 중에 기초죠. 1910년대, 20년대, 1930년대 이후. 그리고 이 3.1운동 전까지를 우리는 무식하고 단순하게 통치했다. 그러니까 무단 통치로 얘기했죠. 무식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자, 그리고 헌병 경찰이, 경찰 업무를 했다. 그리고 20년대는 민족 분열 통치, 친일파 양성, 일명 문화 통치. 그 다음에 이건 전시니까 민족 분열 통치다. 이건 민족 말살 통치죠. 자, 봅시다.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 자, 1910년대에는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토지의 40%를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뺏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조선인들 토지 소유권,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기한 내에 네 토지 신고해라. 근데 신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신고 절차 너무 복잡하니까 신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본한테 왜 내 땅을 신고해야 돼서 안 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공동재산 다 인정하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토지의 40%가 일본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 토지 1912년부터 1918년까지고, 토지조사는 1912년에 공포되죠. 그냥 이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창씨개명은요, 1930년대 후반, 특히 이제 중일전쟁 벌어지면
국가총동원령이라고 1938에 있어요. 총동원령. 1938. 그 이후에 언제 이름까지 일본인으로 바꿔라. 창씨개명이 본격화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1940년 이후죠. 자, 그리고 국민학교로 명칭 변경이었다. 이것도 국가총동원령 이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1941년,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부장, 이때부터는 지금의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불렀어요. 그 전에는 이제 소학교였고. 자, 그래 국가총동원법은 38년.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일본이죠. 자, 어쨌든 이거 계속 해석하면서 느끼지만 너무 쉬웠다. 자, 12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독립당을 결성 한국운동을 주도했다. 자, 그는 그냥 긴 거예요. 한국국민당, 여러분들 그냥 한국국민당 1935, 민족혁명당 1935.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기 민족혁명당 들어가지 않고 따로 당을 만든 게 1935년이죠. 이런 연도까지 나오면 그나마 그냥 좀 어려운 문제가 가는데, 한국국민당은 김구.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민족혁명당에서 나온 세력, 조소왕, 지청천 등이 이제 뭉쳐갖고 한국독립당으로 1940년에 통합이 된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다, 통합.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남북협상을 위해, 우리 남쪽에서는 김규시가 올라왔고요. 북쪽에서 이제 대표는 김일성, 김두봉이었죠. 그래서 그걸 포기해라 이래요. 김씨만 4명이에요. 그래서 남북협상, 그냥 우스갯소리로 포기해라고까지 한다. 그래서 김규시, 김구.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김구, 한국독립당, 통합당 김구, 주석.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김구를 못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은. 자, 자업작위원회를 구성해 자학적 7원칙을 발표했다. 자업작위원회는요, 중도 좌파가 영은영, 그 다음에 중도 우파가 김규시, 안재홍이에요. 참고로 김구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는요, 안재홍, 중도 우파 안재홍, 중도 좌파 영은영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김구 선생님께서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미군이 9월 달에 진주하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11월 이후에나 우리나라에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성했다. 이건 박용만이지. 하와이에서. 자, 그럼 답은 4번이죠. 모스크바 상공 회의 결정사항이 알려져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다. 여러분도 이제 김구 선생님은 우익이에요. 우익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신탁통치 반대운동 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13번입니다. 제헌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제헌국회 2가지 법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헌국회가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제헌국회는 9월 달에 친일파 처벌법, 일명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합니다.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해요. 답이 1번이죠. 자, 그렇게 하나 더 알아두시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49년에는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50년부터 6.25전쟁 일어나기 직전부터 이제 농지개혁을 시작하죠.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 2개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자,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2, 3, 4는요, 박정희 때예요. 이건 유신이고요. 통일주의 국민회의. 이건 7.4 남북구성혁명. 둘 다,
이건 이제 1972년. 그 72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유신헌법.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 1965년에 박정희 때 체결됐고, 그 전에 64년에 어마어마한 반대 시가 있었죠. 63 사태라고, 63 시위라고, 이제 꽤 엄청난 반대 운동이 있었다. 자, 근데 이건 다 박정희 때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14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냥 끝났잖아요. 고종이 즉위한 직후 실권 장악한 그. 그냥 흥성대원군이죠. 그 조대비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철종이 죽자마자 안동김 씨와 손쓸 틈도 없이, 이왕의 둘째 아들 명보이를 다음 왕으로 임명한다. 다만 그의 나이가 어리기에 그의 아버지라고 당분간 섭정톡한다. 그분이 흥성대원군이잖아.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흥성대원군 나와요. 근데 여기 봤더니 병인박해 일으켰다.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 잠시 걸려 잡았다. 아니, 어떻게 흥성대원군을 못 알아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요즘 출제 경향은 사료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가끔, 야, 학생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사료를 파악할 수 있겠지? 하고 좀 궁금한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아니, 어떻게 흥성대원군 고종,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독립협회. 김구, 고종이 아니라 김구. 그냥 근현대사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자, 흥성대원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자, 전국에 척합의를 세우도록 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겠어요? 흥성대원군 전국에 1871년 신미항위가 끝나고 전국에 척합의를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참고로 1번 보빙사. 이건 이제 흥성대원군이 1873에 이제 물러나요. 고종이 성이 됐고, 이제 최익현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소가 원인이 돼서 이제 흥성대원이 물러나고, 자, 보빙사는 이제 미국한테 나라문 열죠. 1882. 조미 소작하고 83년에 미국에 파견되는 거고. 자, 백두산 정계비는요, 숙종 때고요. 그 다음에 통일기마문 설치는 나라문 연 다음에, 이제 강호도 지역으로 1870년 나라문을 열죠. 자, 70년 열고, 1880년에 이제 개화정책의 기구로 설치한 게 통일기마문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그냥 2번이다. 척합의.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좀 너무 심했어요. 왜냐면 흥성대원이 척합의 세운 걸 모르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안 배운 애들도, 역사를. 자, 그 다음 15번. 자, 백제왕은, 계로왕은 바둑과 장기를 좋아하는데 도림이 고하기를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림만 냈어도 솔직히 이 문제는 애들이 맞춰요. 근데 아예 계로왕이라고 그냥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계로왕은, 자, 백제 계로왕은 고구려 장수왕한테, 죽임을 당하죠. 밑줄 친 이왕은 장수왕이에요.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로서 427년에 아버지가 위쪽을 점령했더니 이제 왕이 된 지 10몇 년 지나서 남진 정책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다한 남쪽을 정복하자 해서 평양으로 천도해요. 그랬더니 이제 433년에 쫄았던 백제는 그러니까 요걸 요자로 쓰니까 신라하고 433년에 신라하고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어요. 이때 백제 왕이 비유왕인데 참고로 계로왕이 솔직히 신라랑 동맹 맺어서 싸워봤자 고려한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로왕이 부교한테 도와달라 그랬다가 장수왕한테 처참하게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죠. 어쨌든 장수왕입니다. 자, 장수왕이고 끝났네요.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했다. 그래서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 나제동맹, 그 다음에 계로왕의 전사. 자, 그리고 이제 아들 문주는 싸울 수가 없죠. 도망가야죠. 웅진후 천도.
이거는 뭐 기본 내용이죠. 진대법 처음 시행했다. 고국천왕. 낭랑을 점령했다. 미천왕. 신라에서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에서 해서 물려줬다. 광개토대왕 400년 사건. 답은 1번. 자,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여러분들, 저거는요, 그냥 저한테 수업 배운 애들은 그냥 10초 컷이에요, 저 문제는. 자, 주심포 양식. 여러분들 저건 워낙 많이 나와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공포가 주 기둥에만 있는 양식은 주심포. 그리고 3개는 반드시 외워라. 그래서 학생 단타에 있어요. 봉, 부, 수다. 그리고 이건 순서대로다.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재미라도 이렇게 했죠. 전설에서 봉황이 있다. 근데 봉황이 치명적인 부상당했다. 어떡하지? 수술해야지. 어떤 웃기는 놈은 수리해야지. 이렇게 잘못 얘기한 놈도 있었고 좀 재밌었는데 수술해야지. 자, 봉황이 있다. 치명적인 부상당했다. 어떡하지? 수술해야지. 이렇게 하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 순서도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얘기했죠. 그래서 봉부수, 여긴 봉정사, 여긴 부석사, 여긴 수덕사다. 자,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 맨 앞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자, 봉정사 극락전. 자,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어쨌든 너무 기본적인 게 나와갖고 그래서 그냥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거 1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자, 17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우간 파천 이후 러시아 영역이 강화되고 열강 인권 침탈이 가속화됐다. 이런 가운데 서재필은 그냥 독립협회죠. 근데 솔직히 이것만 나와도 민망한데 여기에 만민공동회까지 또 써놨어요. 혹시 모를까봐. 서재필 만민공동회. 서재필만 나와도 독립협회예요. 근데 만민공동회까지. 야, 이번에 문제 낸 출제자는 너무 친절해.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이 정도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낸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자, 독립협회입니다. 옳은 것은? 여러분들, 독립협회는요, 일단 왜 이름이 독립협회인지를 아시면 답은 그냥 나와요. 독립협회는 이제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간섭을 수백 년 동안 받았거든요. 근데 무슨 전쟁이 끝났냐? 청일전쟁이 끝나고 청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요. 그래서 청나라부터 독립한 걸 기념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독립협회 한 일이 독립신문도 만들었지만 가장 큰 게 2가지예요. 청나라 사신 맞이하는 문이 있어요. 그 영웅문이라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영웅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청나라 사신들이 묵는 숙소가 모화관이라는 데 있는데 그걸 독립관으로 개수하죠. 자, 여러분들 답은 2번이에요. 청나라 사신 맞이하는 영웅문이 있는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협회.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교육국, 이건 독립협회는 1896년 이제 고종이 아관 파천할 때 처음 설립되는 거고요. 1894년 말에 홍범 14조를 반포해요. 그리고 95년 초에 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교육의국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국채보상한 건 1907년이에요. 참고로 독립협회는 1898년 12월에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4번 말도 안 되고요. 1, 3번 말도 안 되죠. 답은 2번이다. 자, 18번입니다. 자, 가식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무신정권 몰락이 우리 고려 역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생각보다.
1170년까지가 고려 전개예요. 이때 무신정변이라고 100년 동안 무신정권이에요. 1170년. 자료 80년 동안 이게 무신정권이고 80년 동안이 원간석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반원정책 펼쳤던 그리고 마지막 고려 개혁의 왕이 국민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100년, 80년. 그러면은 몇 년이 되냐? 1350년이 되죠. 근데 정확히 하면 1351년이죠. 그리고 1374년까지 국민의 개혁을 하죠. 근데 개혁은 실패하고 18년에 고려는 망한다. 자, 그럼 여러분도 봅시다. 그냥 무신정권 끝났어요. 그리고 국민왕 즉위예요. 그럼 무슨 간석기다? 원간석기. 자, 원간석기는 우리나라 왕들은 다 무슨 자 쓴다? 충. 자, 여러분들 써볼게요. 충렬왕, 충선왕, 충수, 충해, 충목, 충정이 있는데 충숙이나 충목은 그나마 나오는 왕이에요. 찰리변이도감, 충목은 정치도감. 그리고 충해는 그냥 강강킹이라고 정말 어떻게 연산군보다 더 부녀자 겁탈은 얘가 더 세갖고 원나에서 질려갖고 귀양 보내는데 귀양길에 죽었다는 사료가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그나마 좀 그래도 약간은 어려운 문제, 이거 나와도 요즘은 기본 문제예요. 근데 황당은 뭐냐? 망건당, 충선왕, 망건당. 그 다음에 정동행성 설치, 충렬왕.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기, 충렬왕 때 이승유가. 이련의 상무유사, 이승유의 제왕기. 자, 그럼 쌍성총괄부가 수복되었다. 이건 국민왕 때죠. 국민왕 1351년에 즉위하셨고 1356년 즉위하신 지 5년 후에 쌍성총괄부 공격하고 거기에서 반원정책이죠. 그 다음에 자꾸 원나라 믿고 이제 왕한테 덤비는 기시일파 작살내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날려버리죠. 이게 다 국민왕의 업적이고요. 여러분들 국민왕의 업적만 알면 그냥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에 못 풀 수가 없는 문제. 그냥 원간석기 가장 기본 문제, 국민왕 기본 문제. 그래서 18번은 3번입니다. 자, 19번. 밑줄친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그나마 그냥, 이걸 경제 문제인데, 걔도 가끔 가다 해도 경제 문제가 가끔 학생을 골치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또 놀랍게 쉬워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냐? 전시관은 제도가 있대요. 그럼 끝난 거지, 뭐. 고려시대죠, 뭐. 자, 근데 이걸 또 혹시 못 맞출까봐 휴경지가 감소하고 있대요. 고려시대죠. 그 이 나라 말기에 농상지배가 들어왔대요. 고려시대죠. 어떻게 고려시대인 걸 모를 수가 있어. 자, 봅시다.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는 재정을 운영하는 관점은 3사를 두었다. 맞아요. 자, 고려시대에 이제 재정 운영했던 원체가 여러분들 이제 책 보통 보면 후보하고 3사가 있어요. 이건 지금에 따지면 재정경제부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담당했죠. 이 3사는 문제 해결 담당이에요. 그래서 화폐와 국시 출납. 그래서 이거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 조선시대 3사하고는 많이 틀리다. 그래서 이제, 이건 회계 담당이다. 국가 문제, 국식과 화폐 출납을 담당해요. 자, 맞고요. 자, 수확량의 10분의 1이다. 이건 여러분들 통일신라부터 조선 후기까지 계속 거의 유지되는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자,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했다.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향부곡은 이미 있었어요. 자, 특수행정이 있었는데 여기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에 소라는 특수행정이 추가돼요. 여기는 수검에 종사합니다. 자, 그러면 4번도 맞죠. 자, 2번이 틀리죠. 여러분들 저 2번은 뭐냐면 대동법이에요. 조선시대 대동법. 대동법. 이 대동법은요,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경제개혁법이에요.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경제개혁법이다. 왜냐? 이제 국물은 어쩌면 백성들한테
그 힘든 이제 세금 중에 하나였었어요. 수치제도. 자, 왜냐면 각 집마다 이걸 호라 그러죠. 각 호마다 특산물을 내야 돼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집집마다. 근데 대동법은 어떤 거냐면, 자, 집마다 내는 게 아니라, 토지 가진 놈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유명한 말이 뭐냐면, 대동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호구세가 토지세로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대동법이 선고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 그럼 각 집마다 가난하든 부자든 특산물은 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양은 다르겠지만, 가난하든 부자든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특산물을. 집집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숫자에 따라서. 자, 그런데 토지 가진 애가 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토지 없는 애들은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안 내도 되는. 그래서 위대하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각 가와에서 토지를 바뀌었다. 그래서 토지 1결당 12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토지 1결당 12도 쌀로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돈으로 내도 되고 옷감으로 내도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곡물 부과 기준이 집집마다 해서 토지로 바뀌었다. 답은 2번.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하자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개혁법이었다. 참고로 이건 농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양반들이 그렇게 반대해갖고 자마치 전국까지 하는 데는 100년이 걸리죠.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려 찾는 건 너무 쉬웠던 얘기고요. 대동법 기본 내용만 알면 답은 2번이에요. 여기서 경제 파트가 그나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경제 파트마저도 쉬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사 파트도 기본 내용밖에 안 나왔다. 자,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가식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또 흥성대원군에 대한 게 나왔네요. 자, 신미양요. 이거 흥성대원군 1871입니다. 자, 그리고 갑오개혁 1894년. 뭐, 이 사이에, 뭐, 척합이 세우고, 강화도조약, 나라문 열고, 그 다음에 조미 수호조약 체결하고, 미국과, 그 다음에 이모군란 터지고, 그리고 갑신정변 터지고,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죠. 자, 근데 답이 나왔네요. 4번이에요. 조미 수호조약. 자, 그런데 을사조약, 이 을사늑약은 1905년입니다. 자, 여기에서 틀렸죠. 정밀병 1907년입니다. 자, 틀렸죠.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은 1868년 신미양요 전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4월 2일 날 봤던 9급 국가지 한국사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설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아마 이렇게까지 쉽게는 앞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너무 쉬워서 자꾸 내가 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착시 준비한다면 앞으로 볼 지방직이나 여러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선전 정도 한다 보면, 저는 어쨌든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자신감은 뭐냐면,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학생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니네들은 무조건 딴 사람보다 잘 볼 거다. 그리고 시험이 쉽게 만약에 또 쉽게 나오면 또 하는 말이 있죠. 뭐냐? 무조건 95나 100일 거다. 이번 시험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기서 9까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